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JTBC 뉴스룸이 시청자 투표로 선정한 작년 한 해 최악의 가짜뉴스 1위는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폭등했다가 차지했습니다. 10위권에 4건이나 북한 관련이었는데요. 정상회담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태극기를 지웠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북한 헬기가 용인에 기습 남하했다 같은 아무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작년 한 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가짜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쌀값은 실제로는 몇 년 만에 회복되는데도 심지어 벼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 중에도 이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업에 있는 당사자가 믿을 정도였다는 건 그만큼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이 가짜뉴스가 유통됐다는 걸 의미하죠. 한마디로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나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입소문이나 풍문 정도가 뉴스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시키는 날조 허위 정보인 겁니다. 오늘 한 해 뉴스공장은 이 날조 허위 정보와 맨 앞줄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JTBC에서 이걸 다뤘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방금 찾아봤습니다. 방금 찾아보셨구나. 네. 예. 북한에 쌀 퍼졌다 하는 가짜뉴스는 뭐 뉴스공장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농민 중에도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건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유포가 됐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노년층 카톡으로 이게 많이 돌았다는 거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00만 통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번 얘기했었지만 예. 80kg가 한 가마예요. 그러니까 100만 톤이 되려면 1250만 개 가마입니다. 예. 이건 25톤 트럭으로 4만 대 분량이고 하루에 25톤 트럭 100대가 매일 동원돼도 400일이 걸려요. 네, 몰래 할 수 없는 분량이다라고 충분히 예.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귤 전달할 때도 비유해서 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5톤 트럭 100대가 매일매일 400일이면 1년이 넘습니다. 예. 1년이 넘도록 항공으로 쌀을 실어나는데 그걸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없죠. 사진 한 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몰래 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 이 대북 퍼주기 프레임이죠. 이건 김대중 전 정부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써먹었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관련해서 대북 퍼주기 가짜뉴스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800조 중에 200조를 달라고 그랬다. 네, 북한에서. 그리고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가짜뉴스도 꽤 있고요. 삼성 북한을 연계시켜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걸 허평환이란 전직 기무사령관 측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고위급 회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걸 요구했다. 근데 그때 고위급 회담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지도 않았어요. 예.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틀린 것이고. 근데 이게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인 것이 이게 얼마나 정성껏 만들어지느냐. 가장 최신 버전이 이제 북한 헬기가 용인에 기습 남하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 내용도 이번에 JTBC가 꼽은 가짜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3주 전쯤에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장 최신인데, 이거는 이제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합의가 잘못됐다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 정찰을 금지시켜가지고 북한에서 헬기를 타고 6대가 예, 남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대거. 네.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두 대도 아니고 6대가 넘어와서 왔다 갔는데 아무도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혼자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주장하는 듯 하다가 누군가 등장합니다. 전화 연결을 해요. 전화 연결을 해서 저도 그거 봤는데, 어떤 주부가 나와서 아이와 함께 굉장히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마치 본 것처럼 예, 설정이죠. 네.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낮게 헬기가 날아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북한 인공기가 달려있더라.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6대라고 합니다. 그걸 직접 봤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 하루만 본 게 아니라 다음날로 봤다고. 그러니까
헬기 6대가 용인시를 막 날아다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말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짜 그냥 주장만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럴듯한 가짜 목격자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그 가짜 목격자가 말할 대본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실들을 구성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예. 나서 이걸 온라인상의 카톡이나 SNS에서 대량으로 뿌려요. 그래놓고 이제 사실처럼 이건 전문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바로 반박당할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유포한다라는 것이요. 어제 전해드렸던 이만희 의원이 김정주 씨의 음성을 들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증인이 있다. 목격자가 있다. 이러면 그럴듯하잖아요. 목격자가 있다 해놓고 전화 연결을 해요. 전화를 눌러서. 가짜뉴스가 그냥 누군가가 풍문이나 입소문, 상상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뉴스 형태로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뉴스인가 싶게 만들었어요.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정치적 피해를 주고 반대로 자신들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런 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뉴스공장은 따로 이 가짜 뉴스를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북한의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오디오로 몇 가지 중요 대목을 땄습니다. 먼저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드물거든요. 그걸 어제 썼어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역사적인 첫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자, 이게 비핵화 관련된 대목들이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예. 폐기할 것이다. 이 대목을 이제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네, 거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신년사에 대한 평가가 진보와 보수가 좀 엇갈리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목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장관과 좀 자세히 해설하겠지만 이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만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대목 가지고 이제 미국 언론들도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도 문제 삼는 건데 이것도 잠시 후 해설하겠지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일종의 뭐 협상의 지렛대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여기면 될 텐데요. 계속해서 예. 주장했던 북한이 상응한 조치 미국이 해야 된다.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전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작년 6.12 싱가포르 그렇죠. 회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길이 뭐냐?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역시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과 해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 언급인데요. 예, 이 대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남사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하고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런 전제 조건의 대가 없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 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죠, 작년.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서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대가 없이 하겠다. 이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잠시 후 장수현 장관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인데 지금은 그 개성공단 금강산을 하려면 우리가 뭐 금강산 관광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장료. 네, 상당 부분 현금이 들어가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크 캐시, 대량의 네. 현금을 의미하죠. 그 대량의 현금이 오가면 이건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인데 입장료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닐까. 그러면 현금이 오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다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거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지구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량 현금 거래가 안 된다 하는 그 대북 제재가 있는데 그럼 현금 거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의지가 아닐까. 물론 틀릴 수도 그렇게 해석되면 있습니다. 참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막을 당장 수가 풀수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건 근데 뭐 북한뿐만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당연히 관광을 하거나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북한이 그거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그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비핵화 의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과는 협상, 예. 계속 협상하겠는데 압박만 해서 하면 안 된다. 상황도 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예, 조건 대가 없이. 예. 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조건 없이 하자. 이런 게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무부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났나 봐요. 미국 국무부는 논평은 예, 그래서 하자.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라고요. 연합뉴스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신년사 전에 녹화한 것 같아요. 네, 시기상으로는 신년사 이후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편집되어 가지고 올라온 걸 보면 그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미국 언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언론과 그 특히 일본 언론은 다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길. 있죠. 예. 이게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라고 평가하는 미국 언론이 대다수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 예. 우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압박 제재만 하고 압박 제재만 계속 한다는 건 리비아 모델 아닙니까? 예. 소위 그 리비아 모델은 아니라고 했던 그 리비아 모델로 되돌아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그게 뭐냐라고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김정은 위원장 마음속에 있겠죠. 이와간 요 해설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정책 변경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다라는 식의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그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예.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뉴스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그 중에서 딱 그 대목만 예, 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거론과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북한 덕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 예,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자 뭐 여하간 일본에서 나오는 이 비핵화 관련 뉴스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역시 좋은 반응은 없고요. 자, 근데 중국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번 신년사를 평가했습니다. 방점을 어디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작년에는 우리 보수 여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이번에 신년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내일부터 의회가 꾸려지거든요. 네, 현지 시각으로 3일인데요. 미 의회가 새롭게 진용을 꾸려서 개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외교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군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중요한데 상원은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대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네, 리시 의원이라고요. 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예.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데 이제 이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이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앵겔
이분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단단히 벼르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특히 북한 인권 관련 얘기 많이 할 것이고 이분이 많이 북한 인권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권 문제 자주 거론하는 분이고 그리고 북한 정권도 교체돼야 된다고 말한. 네, 예.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 교체가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으로 본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의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하원에서는 계속해서 청문회 같은 게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거기다 군사위원장도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지만요. 하원 군사위원장은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초 상반기 이내에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어제 신년사 관련한 뉴스 쭉 짚어봤고, 예.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삼성 관련된 뉴스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내 뉴스 한두 가지 정도 정리하고. 네, 마쳐야 에버랜드에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1년 어영노조 알박기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조에 대해서는 미행을 일삼았고요.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넘겨서 근거 삼아서 탄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사건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유일한 대기업이죠, 삼성. 예. 삼성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예 경찰을 이용해서 예, 그렇죠. 노조 탄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예, 네. 이미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서 지금까지 손자 시대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의 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예. 네,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 번호까지도 몰래 촬영해서 경찰에 대포차를 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노조 예. 부위원장 관련해서 실제로 술을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노조 관련 인사들을 이렇게 사찰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서 사찰을 시키고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삼성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관련해서 오너 일가는 개입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해서요. 최고 윗선으로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기소됐습니다. 이런 거를 누가 시키겠습니까?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법이 버젓이 있는데 삼성이라서 넘어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대로 발각이 됐는데도 아직 구속도 안 됐죠. 관련된. 네, 불구속 기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해니까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잘 다뤄지지 않아서 저희가 민생윤리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대폭 확대되는 복지 관련 뉴스 뭐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소장님? 예. 짧게 말해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주 알차게. 예. 일단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아동수당. 예, 올해 1월부터는 작년에는 90%만 줘갖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선별복지. 그 유명한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밀려가지고 예. 그 10%를 제외하는데 비용만 1,000억 원에서 1,600억 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아동한테 줬다면 쓰지도 않아도 되는. 맞습니다. 아동 상위 10%를 걸러내느라고 예. 행정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많게는 132개의 서류를 냈답니다. 예. 자신의 이제 소득, 자산, 재산, 자동차 이런 걸 다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오히려 예. 배꼽이 더 커서. 그렇죠. 예. 대표적인 어리석은 그냥 사례로 이제 기록이 남을 텐데요. 아동수당 그냥 지급했으면 그 돈 안 써도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5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모든 예. 가구에 10만 원을 준다. 근데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월 10만 원이죠. 월 10만 원입니다. 네. 계좌도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좌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는데 9월부터는 이건 다른 소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자기가 하위 90%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입증할 거 아니에요? 필요는 없어서 이제 서류는 이제 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하고 네. 계좌번호만 딱 쓰시면 됩니다. 야, 간단하네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한번 마실 나가시고요. 자, 다음이요. 홈페이지 복지로 이런 데로 간단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아, 7세 미만으로.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은 만 5세인데 9월부터 만 7세인데 원래 이제 금액도 30만 원, 연령도 만 9세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건 내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자, 요구해서 그때 될 때 하자고요. 하죠, 그거는. 예. 자,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우리 기초연금. 기초연금 예. 어르신들 위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점점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게 이제 기초연금 만 65세 예. 어르신들 중에 하위 70%. 역시 하위 70%를 가리기 위한 비용이 꽤 드는데 어쨌든 제도가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원래는 100% 준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가 거짓말한 게 밝혀졌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예, 공약을 파기한 거죠. 예, 하고자 했는데 못한 거죠. 예. 아니 하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건 모르죠. 예, 올해는 맞습니다. 올해는 20만 원까지 예. 작년까지는 올해는 25만 원으로 5만 원 최대 상향. 아니 작년에 25만 1월부터 원 만 6세라는데요. 예? 소장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 5세라고 하셨는데 만 6세 미만, 만 6세 미만. 예. 아이 참네. 그다음에 그 9월부터 만 7세 미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월로 쓰면 60개월 미만, 9월부터는 80개월 미만입니다. 84개월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올해 4월부터는 30만 원까지 최대 30만 예, 원까지. 향상됩니다. 그래서 점점 근데 이제 노인 전체 중에서 20% 30만 원 향상되고요. 내년에 계속 향상해서 70%까지 30만 원 상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에 예. 기초생활수급자. 그 전에 잠깐만 그다음에 이 예. 노인 세대들에게는 하위소득 70%는 작년 7월 달부터 통신비가 11,000원씩 의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부 65세 예, 이상 노인 경우에는 70% 기초연금 수급 권한이 있으신 분들 1인당 11,000원씩 통신비가 의무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기준 부부가 계시면 22,000원이 감면되는 거죠.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요거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신청하고 시간이 하셔야 돼요.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예. 장애인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네. 4월부터는 25만 원, 30만 원 오릅니다. 아하. 저소득 중증량이 16만 명이 기초연금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아, 예. 대상이 16만 명이 됩니다. 예. 아하. 25만 원, 30만 원 오르고, 예. 사회적 약자들 관련된 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군요. 지금 예.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장애인계 계속 요청했던 게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장애가 예, 있으면 다 사람한테 장애인이지 등급을 예, 매겨서 등급을 매기냐. 예, 1급부터 6급까지 있죠. 예, 예를 들면 예. 경증이나 중증의 차이는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신청 서비스의 질이 다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주면 된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제도가 변경되고요. 아, 장애 등급을 폐지합니까? 예, 맞습니다. 폐지됩니다.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됐죠. 큰 변화네요. 예, 큰 변화입니다. 신장과 방광 등 비뇨기는 물론 항문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아, 초음파 검사에 예. 건강보험 적용돼요? 최근에 부천시장님이 오. 올린 트윗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자기 친구가 무슨 수술을 받았는데 예. 예전에 그걸 하려면 뭐 몇천만 원 비용이 들었는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몇십만 원 떨어졌다. 이게 트위터가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들은 80% 90%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거의 영국식 무상의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죽거나 큰 병을 못 고치는 그런 사태는 이제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사실 이거 집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한테 피부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예. 진짜. 돈 낸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야죠. 예. 예, 그 멘트는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 영국에서 나온 멘트인데 제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돈 낸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다음은요. 예, 마지막. 예.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자, 네.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등록하잖아요. 새 학기. 네. 입학금이 국공립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면 폐지됐고요. 입학금만큼 입학금이 없어졌어요? 입학금이 100만 원 안팎까지 돼갖고 얼마나 또 이게 황당했습니까? 사실 대학 예. 등록금이 있는데 입학금 왜 따라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폐지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립대는 2021년도에 완전 폐지됩니다. 그때까지 매년 20%에서 25%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등록금 고지서 날라오시면 아예 없거나 국공립 때는 사립대도 확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은 아예 폐지된다. 입학했으니까 감사하다는 돈을 내라는 건가요? 이해가 사실상 안 가는 그러니까 돈인데. 우리 대학 왔으니까 너 돈 내라 이런 일종의 통행료인데 통행료.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대학에서 부당한 게 뭐냐면 졸업유예 있잖아요. 취업이 안 돼서 재학생 자격 유지하기 졸업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전국적으로 대학생 몇만 명이 그렇게 해요. 그분들한테도 등록금을 받았어요. 대학들이 부도덕하게. 아,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우지도 않는데 예. 수업도 안 듣는데 근데도 50만 60만 내라는 거예요. 재학생 자격 유지하려면. 재학생이 되기만
그것도 이거 작년에 억지네요. 안민석 우리가 또 일 잘한 사람은 부각시죠. 안민석 의원이 법안을 냈습니다. 고등급 개정 내에서 앞으로는 졸업 유예 시 등록금 징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조건들로 하나씩 바뀌고요. 또 청년들 요즘 힘드니까 30초 이내에 예, 마무리해야 전국 됩니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청년 수당도 이제 도입하고 미취업 청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 경우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최대 50만 원 안팎까지 지대합니다. 예. 기간은요? 기간은 6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서울시가 이러면 정부가 지원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또 서울시가 남은 기간에 또 지원하는 그런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청년 수당 잊지 마시고 자격 조건 되면 하고 졸업하고 6개월간 취업이 안 될 경우에 그렇죠. 예. 최대 50만 원. 취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수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업하는데 돈 들어갑니다. 예, 돈 들어가죠. 당연히 매달 준비하는데. 몇십만씩 들어가고 학원도 다니고. 그다음 자존감도 떨어지실 때거든요. 근데 이게 성남에서 참으로 청년배당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고등교육 전부 다 확대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은 이제 보편적 권리로 잘 잡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고요. 모든 금리의 연체 금리가 3% 이상 못 받게 바뀝니다. 모든 금리가. 예, 모든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부업체, 학자금 금리 이렇게 빌린 돈 있잖아요. 이제 연체하면 10% 20%까지 연체율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작년부터 작년 말 작년에 기초제도 개선이 있어가지고요. 3% 이상을 초과하면 다 불법입니다. 대부업체도요? 예, 대부업체까지 다 법통화돼. 대부업체는 3%로 먹고 살 수가 없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걱정할 거기는 건 아니지만. 24%까지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연체 금리가 포함해서 14%를 못 넘을 뿐만 아니라 연체 금리 3%를 못 받게 민병두 의원이 법안 내서 통과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하는 의원들 도와주자고요. 소장님 엄청 잘한 거예요. 또 모실 테니까 그만하세요. 예, 또 불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북한의 신년사 아주 중요하죠. 한 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 그리고 발표하면 그대로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그게 이제 북한의 정서인데요. 이거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오디오라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하지 마시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첫날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역시 이제 다만, 다만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제재 압박만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뽑으셨어요? 예. 바로 그 새로운 길이라는 이게 뭐냐 이거죠. 말이 예.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핵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예.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안 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모르는 거죠. 자기들도 정확하게. 그리고 또 백악관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거에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협박이냐? 예. 아니면은 간청이냐? 하소연이냐. 예. 하소연이냐? 거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사실 동어 반복인데 예. 그러면서 강조한 거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처음에 그걸 이제 번역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 아주 나쁘게 맞습니다. 나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유보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그러니까 앞에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 예. 그런 이제 만날 용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대한 답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거의 90%를 비핵화하겠다는 걸 다짐했는데 막판에 가서 그 얘기를 넣거든. 근데 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바로 그 새로운 길이라는 말 때문에 미국이 오해하고 예.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 진짜.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정부가 바로 청와대급에서 또는 외교부나 이런 데서 카운터 파트들끼리 오해가 없도록 해설을 해줘야 된다. 해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 그럼요. 아니 그거를 장관님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여러 번 강조했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리 이제 편이에요. 보수 언론에서도 새로운 길을 다시 핵 개발로 돌아가겠다는 협박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고 예. 또 일본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뭐 비대위원장 되시는 분도 그 비슷하게 해석을 하던데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평생 북한 그건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옛날 길이지. 그렇죠. 핵을 다시 개발한 건 옛날 길이에요. 아, 그건 그렇군요. 4월 20일 날 작년 4월 20일 날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핵은 더 이상 안 한다. 예. 그리고 경제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 길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길은 그럼 뭐냐. 지금 미국이 북미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니까 완전히 1대1로 하는 바람에 북한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예. 이러려면은 차라리 중국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특히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계속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 나라들과 같이 대응을 하겠다. 외교적으로 조금 판을 키우겠다 하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자 체제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데도 다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안입니다. 지난번에 6월 10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예. 세 가지를 합의를 했어요. 새로운 북미 관계 예. 수립,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예.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합의를 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얘기를 안 했거든. 예. 물론 이제 비핵화와 북미 수교는 교환되는 걸로 생각을 되게 하지만 그 평화 체제를 어떻게 그 구축해 나갈 것인지 말하자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협상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지금 논의를 못하고 해를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은 겁니다. 사국이 하자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국이 하자. 최소한 사국이죠. 중국도- 정전협정에 중국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은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죠. 우리는 서명을 못했지만은 실질 당사자고 미국도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했지만 뭐 실질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법적으로는 북한이 또 자격이 있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명의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나라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시작하자는 다자 협상을 어저께 제안함으로 해서 바로 그 6.12 3대 합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짜는 소위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은 겁니다. 그게 또 새로운 기록으로도 연관이 연결되는 있다고 거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이제 뭐 핵 개발하고 그걸 돌아가자는 거냐?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새로운 길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미국과 양자 협상으로 모든 걸 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 상태 미국이 계속 압박만 한다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다자 협상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도 모른다. 예. 중국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그 얘기를 했지만 남북 간에 3번 만났고 정상이 북미 간에는 최초의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3번 회담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바로 그 얘기는 중국이 이 문제에 들어올 수 있는 소위 히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언급한 거다. 그렇지. 아니 뭐 실제로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핵을 다시 개발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옛날 길이에요. 예. 그 그렇죠. 길은 좀 떠났어. 이제 새로운 길은 이제 그 길은 못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새로운 길은 바로 그 외교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압박을 좀 그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을 견제할 수 그렇죠. 있는. 미국에서. 예. 예. 근데 이제 부득불이라는 말이 예. 중국으로부터 그런 도움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미국 계속 그러면은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최강 국가가 그러는데, 그 중국이 지금, G2는 되잖아요. 예. 두 번째 강국인데 중국 같은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함부로 못 하지.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지죠. 예, 일이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계속 여기에 담았지 않습니까? 뉘앙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뭐 세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북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영어로 잘 번역해 줘야 돼. 잘 번역해 줘야 된다. 요런 뉘앙스를 다 빼고 니네가 안 그러면 우린 딴 데로 가. 이렇게만 번역하면은 다르죠. 아니 내가 왜 그걸 걱정을 하냐면 예. 2002년 10월 3일 날 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고 하는 그 미국의 설명도 예. 바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했던 이런 식의 오늘과 같은 어저께와 같은 그런 식의 아주 조건을 많이 단 표현을 다 건너뛰어버리고 조건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주권 국가고 예. NPT도 탈퇴했는데 당신네가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는가? 예. 우리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 가질 수도 있다. 예. 또 그 이상도 가질 수 있다. 예. 그러나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운데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걸 떼버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붙여버리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부시 정부 시절에 주권 국가니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압박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북한은 그렇지. 그게 아니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는 가지겠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2002년 10월 달에. 그 뉘앙스를 못 살린 그리고 번역이네요. 나중에 이제 제가 2000년 4월 달에 그렇게 시인했다고 와서 보고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10월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 평양 가서 김영남 위원장한테 제가 따졌어요. 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했길래 미국이 이런 해석을 하고 뭐냐면 대북 압박 전선에 같이 동참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야 당신네가 우리를 시비 걸 하등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네. 주권 국가고 NPT도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들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시인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아하. 이것도 지금 초동 단계에서 국무부에서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 네. 이거를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북한의 의도 합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죠. 정확하게 북한의 의도가 담긴 영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번 꼴이 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정부 문제네요. 쪽에서 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오늘 오전 중에 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길은 핵을 재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자 협상의 틀이나 새로운 틀을 모색하겠다 외교적으로.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더 강하죠. 네, 그렇죠. 가능하면 미국하고 풀고 싶다. 이게 더 그 강한 앞에 거죠. 쭉 밀고 풀겠다고 그랬고 상황은 좋지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하겠다 얘기했는데 자, 이 방송을 듣는 외교부나 통일부 관계자들은 빨리 훌륭한 번역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건강체계 여기에 대해서 전제나 대가 없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돈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면 좋죠. 근데 예. 이게 대북 제재가 이제 현금 가는 거를 막으니까 혹시 그걸 그렇죠.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동안에 금강산은 입장료라는 걸 냈었어요. 그러니까요. 입장료를 냈었는데 입장료는 안 받을 수도 있죠. 입장료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면은 그 가게들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가게라니 좀 이상하네. 어쨌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한국 기업들이 올라가요. 예. 그럼 이제 사용료 내야 되거든. 세는. 그러니까 직접 관광객한테 돈을 안 받는 것만 해도 상징성이 크죠.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문을 열어달라는 일종의 간청이고. 입장료 안 받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죠. 이제 거기 입장료는 안 받지만은 호텔 숙박비 같은 것은 그런 거야 뭐 받아야죠. 예. 실비니까. 실비니까.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그때 문을 닫았을 때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상을 하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하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건 없이. 예.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 빨리 열자는 얘기고 거기 보니까
말을 상당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구만. 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문을 열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 예, 앞으로 남북 그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그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그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무조건 미국의 그 압박과 제재 그걸 뚫고 나오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고 특히 지난번에도 26일 날 철도도로 그 현대화 착공식에 갔을 때도 그 저쪽에 철도성 부상이 그런 연설을 했어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는 그냥 마침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예, 착공식 했으면 현대화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는 대북 제재 같은 거 무시하고 빨리 그 일을 끝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거기 하나 저 새로운 길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통일 열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아직도 연방제의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 언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발음을 잘못 들은 겁니까? 일부러 그렇게 잘못 들었겠지. 일부러 잘못 들었겠지. 나는 들으니까 바로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북한이 고려연방제로 공산을 하려고 한다는 그 언제쯤 선입관을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안 들렸는데 일부러 그렇게 그렇죠. 들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없는 동안. 26일. 26일 날. 예, 통일 열망이라고 한 것을 통일 연방으로.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도 예. 번역을 잘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빨리 우리가 잘 풀어서 있는 그대로 그 함축된 의미를 살려가지고 미국한테 좀 그 부분만큼은 대본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이 같아요. 부분은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거 잘못하면 미국이 아마 발끈할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안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이런 표현. 건너뛰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야 이거 건방지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가 예. 오해할 수 있죠. 이게 큰 일이 아주 사소한 번역의 잘못으로 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요. 말싸움도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전례도 있고 실제로.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단 한마디 가지고 통일 열망을 통일 연방으로 그렇지. 한다든가. 새로운 길이 제발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예. 언론들이 좀 그 해설을 잘해 주시고 특히 정부가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좀 귀띔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럼요. 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특히 미 언론에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지금 넥타이까지 탁 메고 소파에 앉아서 아주 부드럽게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예. 그때 가서 그거 하나 그것도 넣어놓고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없게 수도 있다. 예. 이 뉘앙스는 우리말을 모르면 절대 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 번역을 잘해야 돼. 번역을 잘해야 돼. 자, 그리고 개성단, 금강산공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안 받음으로써 이 대북 제재, 현금 건너가는 대북 제재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개성공단에서는 그 문 닫은 뒤에 자기들이 무슨 손해를 받는지 모르지만 보상을 하고 했었는데 개성공단 그 노동자들이 갑자기 실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 좋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예. 못 나온다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겠죠. 요 대목도 짚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신년사에서는 자주통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네, 뭐 그건 뭐 이번에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지금 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자주 통일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우리 국내에 이 뭡니까 보수 진영의 비판이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주 거의 다 통일이라는 게 했는데. 미군 내보내고 하자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근데 비현실적이지 이건.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과거 얘기인데. 아니 아마도 작년에 3월 9일 날 전달된 메시지 속에는 비핵화도 요원이지만은 수교만 해주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전달되는 선대 것이다. 요원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그 얘기까지 건너간 마당에 다시 여기서 자주라는 말을 꺼내면은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요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신년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여사 한 해 해야 될 일을 미리 쫙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예.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말을 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일을 소위 그 총화 결산하는 것은 가끔은 좀 과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신년사에서 제시하는 그 당해년도에 그해 계획은? 그 해야 될 일은 비교적 실제 계획대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해 나가요. 전 장관. 최근 일주일간 한일 간의 소위 레이더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일본에서는 자국의 초계기가 공격을 위한 레이더 전파를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군사 전문가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비핵화 문제만 초대하다가 사실은 김동혁 교수님이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우리 광개토 대왕함 예. 정도의 구축함을 타보셨죠? 아니요, 광교토 대항은 못 타봤고요. 직접 그거보다- 이건 아닌데 이 정도 규모의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클래스. 그래요? 예, 예, 탔습니다. 작은 어쨌든 결국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배에서 레이더를 쏘아서 뭐 탐지하고 하는 거는 그죠? 예, 비슷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를 타보신 분으로서 이제 이런 상황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해설하는 걸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예. 좀 복잡하죠. 레이더 이야기가 나오면 기술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요걸 오늘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쉽도록.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직접 그 배에서 이런 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하신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이제 우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략의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2월이죠. 예. 12월 20일 날 그 대화태 어장 근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동해에 예. 그 울릉도 독도의 약간 북쪽에 있는 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북한에 이제 조난어선이 예. 생겼고 그거 이제 조난어선의 구조 작업을 이제 그 해경과 우리 해군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 같이 어선이 조난을 당해서 예. 그걸 구출하려고 했다는 그렇죠. 거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 구출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배를 찾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자체는 통상적으로 그 일본에서 뭐 EEZ 이야기하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중간 수역이라고 해서 그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직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중간 지역이라고 해서 양쪽에 어떤 법률적으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일종의 않고요. 공해상이네요. 그러니까. 공해로 어쨌든 중간 수역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 수역에서 정상적인 인도적인 어떤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일본의 그 해상 초계기 P1이라고 하는 초계기가 아주 근접해서 그 광개토 대항하게 근접을 합니다. 상당 네. 부분 그러니까 뭐 150m까지 근접했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한 4,500m 정도 됩니다. 실제 거리로는 직선거리는 보고요. 직선거리요? 예, 그다음에 이 바다 위에서 높이로는 한 150m. 그러니까 그 우리 광개토 대항함이 한 20여 m 정도보다 높으니까요. 예. 실제 배 높이를 빼면 예. 한 뭐 100여 m 정도까지 어. 높이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그 정도 높이면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까?
뭐 100m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실제 바다 상황에서 또 특히 그 배 위에서 함교에서 보면 네. 비행기가 그 정도로 달려오면 마치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것 같아요. 공격하기 위한. 예,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 비행이었으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 어떻게 것이고. 보면 그런 인도적인 그 구조 활동을 하는데 일본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어떤 위협 기동 P1기를 통해서 위협 기동을 했고 거기에 위협 기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우리 한국 해군 측에서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탐색이라든가 항해라는 레이더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정밀하게 쓰는 레이더를 자신들한테 쏘았다. 발사를 해서 무기를 쏠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 레이더를 자기들이 받았다. 너희들이 무기를 우리한테 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군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북한에 조난 당한 배가 있어서 구출하려고 탐색 레이더를 돌렸는데 갑자기 일본의 초기가 나타나서 100여 미터 상공을 통과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비행을 했다.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문제다. 거꾸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레이더를 발사해서 저쪽에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런 어떤 진위 논쟁을 떠나서 이런 어떤 인도적이고 또 이게 정상적인 구조 활동 또 그 지역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일본기의 위협적인 어떤 활동 자체가 먼저 문제가 돼야 되고 그것이 관점에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 해상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활동 기준으로 볼 때는 예. 배 비행기와 타국의 비행기가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 예. 자, 근데 일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함정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일본의 주장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레이더 중에서 사격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쏘기 위해서 쏘는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를 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군 입장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탐색 그러니까 사격이 아니라 사격과 탐색으로 구분하죠. 탐색 레이더를 돌렸을 뿐인데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완전히 갈립니다. 일본에서는 사격 레이더, 우리는 탐색 레이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레이더는 탐색을 하거나 항해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레이더와 예. 사격을 하는 레이더 두 가지로 나눌 수 크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탐색을 하거나 또는 이 항해라는 레이더도 크게 두 가지로 대공 레이더, 대함 레이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 사진 있으면 좀 위치를 알려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함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배들을 보고 항해를 하거나 탐색하는 그 것과 탐색 레이더에도 또 두 가지가 예, 있습니까? 대공 레이더, 대함 레이더가 있습니다. 배를 같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탐색하는 탐색 레이더와 예.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를 탐색하는 탐색 레이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대공 레이더를 그 광교토 대항함은 다 갖고 있습니다. 두 일반적인 가지가 다 있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달리 예. 또 이제 사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레이더도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복잡합니다. 예,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탐색 레이더도 두 가지가 있고 예. 그리고 사격 레이더도 두 가지가 있다. 예, 또 이제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일반 그 언론에서 그 MW08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탐색 레이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탐색 및 사격 통제 레이더의 일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배 제일 꼭대기 마스크 제일 위에 있는 레이더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격 통제 중에서 정밀한 게 아니라 예. 바다에 있는 좀 속도가 낮은 그 배라든가 예. 또 저속으로 가는 것들을 사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탐색도 해서 사격도 할 수 있는 예. 그 사격 통제 레이더가 하나가 더 있고요. 예. 비행기가 자주 빠른 것들은 예. 사실 레이더라는 것은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명이 돌죠. 돌려. 360도. 그러니까 돌기 때문에 돈다는 것은 자기가 보는 쪽만 보고 뒤로도 있을 때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면서 빔을 쏘면서 빔의 그 잔상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비행기는 일초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도는 사이에 오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에 대한 것은 실제 도는 게 아니라 딱 그 순간부터는 얘한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얘한테 무기 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딱 그 비행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가는 고정해서 물고 가는 이 쟁반같이 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티어 180이라는 레이더가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항상 키는 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 할 때만 키는데 바로 이 일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쟁반호에서 항상 물고 가는 레이더를 너희들이 우리한테 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탐색, 일반적인 탐색용 레이더도 두 가지가 있다. 예. 공격용 레이더도 두 가지가 있다. 사격하기 위한. 근데 공격용 레이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냥 360도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좀 더 빨리 돕니다. 예. 예. 빨리 돌긴 하지만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물체를 확인해가지고 저걸 격추시키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는 그 비행 물체를 360도 도는 게 아니라 그 비행 물체를 쭉 따라가는 레이더가 그렇죠. 있다. 예. 지향성이라고 하죠. 예.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을 사격을 하기 위해서 딱 물고 계속 따라가는 그 레이더를 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레이더의 전자파가 자기들의 ES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자파를 수집하는 장비에 그 전자파가 잡혔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와서 일본 주장은 사격을 직접 할 때 사용하는 레이더를 사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그거는 바다에 있는 것보다는 공중에 있는 특히 이 광개토 대항함은 시스페로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면 바로 이 트래커, 바로 이 트래커, 추적기를 돌려서요. 이것을 발사하는 그 전자파의 전자파를 이 시스페로 미사일이 따라가면서 그걸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주장으로는 비행기에다가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나 켜는 레이더를 켰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 레이더를 자기들한테 소위 조사했다, 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쐈을 때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의 단계인데 그랬던 거 아니냐?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꼭 그렇죠. 그러니까 쏘려는 의도라든가 그 상당히 위협을 느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비행기든 배든 자체적으로 전자파 상대방이 쏘는 전자파를 이 탐지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이나 상대편이 갖고 있는 전자 레이더들이 대부분 다 메모리 입력이 돼 있어서요. 그 중에서 위협대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쏘는 레이더들은 사전에 딱 접촉이 되면 빨간불 빡 켜집니다. 그냥 영화에 보면 비행기끼리 공중전할 때 그렇습니다. 예. 빨간불 들어오면서 바짝해서 미사일 상대편 미사일이 우리를 포착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 그 장비. 예, 그런 것들이죠. 예. 락원 장비들이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 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반 정보는 알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락온 되는 그러니까 그 추적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레이더를 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일본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락온 경보가 울렸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격 그러니까 추적 레이더가 아니라 일반적인 탐색 레이더만 켰는데 그거를 판독을 잘못했거나 오판할 수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혹시? 일단 우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통 레이더 2개 중에서 뒤쪽에 이제 따라가는 거는 아니고 스티어 180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빨리 도는 그거는 작동한 거 돼 있고요. 또 이 작동한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구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탐색하는 레이더의 보조 레이더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것을 방금 드렸던 이제 지향하는 바로 이 트래커를 켰느냐 안 켰느냐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라고 하죠. 켰느냐 미사일 발사용 켰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마 저는 저는 이런 것들 장비를 쉽게 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키 장비. 전투 상황에 키는 거 아닙니까? 전투 상황에 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쉽게 그런 키는 게 아니고요. 또 함장이 또 허락을 득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켜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믿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런 거 켜지 않았다고 하죠. 예, 실제 그렇다고 저는 또 믿고요. 또 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배를 탄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또 뭐냐면 그런 레이더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계 오작동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본 쪽에 그렇죠.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 08 레이더 앞에 있는
레이더와 이 탐색 레이더와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이 정밀한 레이더는 이 밴드가 다릅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헷갈릴 이유는 없는 거고. 그 헷갈리는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사람이 이 수작업을 하지 않는 한 이 실제 들어오는 밴드 자체를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미사일을 그러니까 전투 상황에 준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추격시켜야 되겠다, 격추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마음에 담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트래커 그 레이더를 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럴 리는 없고 우리 군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걸 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밴드가 완전히 달라서 사람이 오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켰거나 켜지 않았던 거를 일본에서 켰다고 주장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예. 근데 정작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트래크 레이더를 켰다는 것을 그 주파수를 공개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그 정보를 노출하면 네. 자신들의 장비가 네. 그러니까 그 전자파를 탐지한 장비의 어떤 재원이라든가 네. 자신들의 비밀이 노출된다는 어떤 주장인데요? 주장인 거죠, 사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지는 않지만 네. 완전 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제거를 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그 뭐랄까요, 이런 전자파 했다는 전자파 재원이나 이런 것들 정도만 충분히 포착한 전자파 재원만 알려주는 충분히 그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그 일본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이 공개한 그 영상 자체에 보면 육성이라든가 그때 보면 그 나름대로 소리는 뭐랄까요, 락콘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뭐 이런 어떤 영상 자체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작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그 영상만을 가지고는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어떤 전자파를 자신들이 실제 실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 영상이 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 일본이 위협 기동 그러니까 네. 우리 정상적인 또 인도적인 그 구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들이 상당 부분 그 P1기가 일본기가 위협 기동을 한 것 자체를 스스로가 밝힌 거예요. 그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일본이 스스로가 위협 기동을 하고 근접 기동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 방송이 나옵니다. 이 락콘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에 저쪽에서 위협 전자파를 받게 되면 다른 생각 안 합니다. 발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체프라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감추기 위한 어떤 방어 장치를 하고 무조건 그 방향부터 멀어지는 기동을 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지금. 그런데 얘들은 락컨이 걸렸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떠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근접해서 선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레이더를 잡혔어요. 네. 그럼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하는 행동을 안 해요. 전혀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로 가까이 왜 들어가는 가까이 가고 선회를 미사일 발사하면 맞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이 안 되네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사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그런 트래커 레이더를 이 초계기가 잡았는지 오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건데 그거라고 주장하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의 행동이 그런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경보를 만약에 비행기가 받았다면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그들이 보통 제가 배를 타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서해라든가 이런 쪽에 북측에서 위협 전차포가 있으면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무조건 남아시킵니다. 이거는 상대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 전자파가 떴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배 전체의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전자파가 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음성을 보면 전혀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전자파를 받았어요. 보통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락고 빨간불 반짝반짝 들어오면 조종사는 긴장해가지고 막 전투태세 죽는데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일본 주장대로 락온 경보, 그러니까 락온 했다는 건 딱
그 쏘기 위해서 물렸다는 거죠. 그렇죠. 쏘기 위해서 물었다. 겨냥해서 딱 물었다는 고정했다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렇게 자기가 그 타겟이 됐다는 그런 정보가 울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예. 피해야 되는데 거꾸로 배에 접근했다. 예. 이거는 락온 경보가 안 울렸다는 방증이다. 거꾸로. 아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화 내용에 제가 유심 보려면 라콘이 됐다고 해서 저기 알람이 울리면서 그 화면을 보면 라콘이 울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쪽에 그 관계자 그쪽 비행기 있는 일본에서 라콘 울린 것을 기억해라. 이 상황을. 예. 라는 그런 이야기를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라콘은 이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그 의도적이고 예. 상당히 뭐랄까 이런 라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뭔가 이게 뭔가 만들어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까? 예 이해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아 라콘 이 상황을 기억해라 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갖고 뭔가 정치적 의도라 뭔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대화들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이 뭐 왜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이것이 뭐 상호 어떤 오인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적 오작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 의도된 일본의 목리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 부분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일본의 이영채 교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뭐 지지율의 하락이나 혹은 신방위 대강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뭐 개헌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사건이다 이게. 예, 그런 해석은 있었는데 그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고 실제 벌어진 일을 전문가가 볼 때 가장 이상한 점은 정말로 미사일에 타겟이 되는 그런 경보음이 울렸다면 도망가야 되거나 피해야 되는데 거꾸로 배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 미사일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위협을 느낀 게 아니고 실제 이상한 기동을 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 주장을 입증하려면 간단하게 주파수만 공개하면 되는데 뭐 그건 기밀이라고 공개를 안 한다. 그걸 공개하면 모든 게 다 클리어해지는데 그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들 그 비밀 그 초계기기 성능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능은 다 감추고 그것만 공개해도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구린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구립니다. 예. 왜 이러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매우 구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상황은 배를 구출하려고 하는 우리의 활동에 대고 일본의 초기가 위협한 상황. 이렇게 봐야 정상적인 해석. 그렇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쏴는 게 아니라 이제 항의를 하고 쏘는 게 아니라. 아하. 예. 이제 그런 어떤 위협 기동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군이 거꾸로 항의했어야 될 상황이다. 예, 아니냐, 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한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 구조하는 사항이었고 또 접근하고 있는 비행기 자체 보다는 그 어떤 구조 자체에 또 집중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접근한 비행기가 IFF라고 해서 상호 식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행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쪽에 크게 우리 해군에서는 그걸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는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대응하기보다는 이쪽에 이제 집중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했고요.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문가의 견해를 궁금해할 때 저희가 모시고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간신히 해설이 됐네요. 그러나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간신히 해설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해군 장교 출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예. 정세현 장관께서 해설하는 그 시간대에 딱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곧 언론에 나겠지만 대략 이렇게 올라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그리고 테스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타국에 주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가 됐다고 했다. 나도 만남을 고대한다. 예. 매우 긍정적인 트윗입니다. 예. 그 사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정세현 장관님의 해석, 다른 길에 대한 해석 무척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이라고 하니까 먼 것 같은데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코너입니다. 교과서 밖의 사람들. 교과서에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 있죠.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골프,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없는 스윙을 한 최호성 골프, 책으로 골프를 배운 분이죠. 그분 이야기를 했고 오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예.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임요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테란의 황제. 요즘도 하십니까? 스타워 가끔 합니다. 가끔 합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 방송으로 가끔씩 게임 스타합니다. 방송. 네. 예. 왕년의 스타. 그런 컨셉으로 나가셨어요. 1세대시잖아요. 그죠? 이게 몇 년도입니까, 그때? 그 소위 돈을 받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신 게 프로로 그거는 이제 2000년도. 2000년. 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드컵도 하기 전이네요. 2000년. 대회를 참가하기 시작한 건 99년도부터고요. 99년도.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00년도입니다. 그게 1세대죠, 소위. 프로 게이머가. 아예 1세대는 아니고 네. 약간 늦은 1세대, 1.5세대라고 하죠. 1.5세대 정도. 네, 1세대는 이제 신주영, 이기석,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그런 이름들. 그때 월급이 얼마 됐어요, 2000년도에? 첫 월급 탄 게 제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면 게임만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150만 원이면. 아,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전성기 때였고 모든 대회를 이제 휩쓸고 있을 때라서 좀 많이 쳐준 것 상금은 같습니다. 얼마나 였어요? 그때 상금이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등 하면 20대 초반이죠, 그때가. 그쵸, 20대 21살? 22살? 이 정도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우승해서 2천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소속된 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서로 이제 나눴어요? 좀, 예, 나누기도 해야 되고 이제 서로 예, 파이 키우기를 했죠. 상금 2천만 원 받으면 한 절반을 가져가셨어요, 그때 혹시? 그때 당시에는 5대5였죠. 5대5. 네. 그러면 그때 한 해에 상금으로 벌어서 본인이 월급하고 가져가는 게 연봉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억대 연봉이 됩니까? 프로게이머하고 이제 월급 받으면서 최고로 많이 받았던 첫 해가 한 8천만 원 정도? 아, 1억이 안 됐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한 8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WCG에다가 뭐 그 방송 대회 예. 뭐 우승 2번에 준우승 1번 뭐 이런 거 다 치면은 한 그 정도 나오는 거. 첫 해 네. 8천만 원. 그때 당시에는 상금이 크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엄청나게 크죠. 20대 초반에 8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네. 황제라고 불렸는데 돈을 많이 못 버셨네. 그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e스포츠 들어오기 전에 얘기니까 그 정도면 네.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기존 생각해보면. 이 시간에 못 일어나시죠,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이 맞죠. 5시, 6시 정도 돼야 이제 잠자리에 오르니까 제가 어제 12시에 잤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년에 한 손에 꼽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가 되셨고, 이 테란을 운영하는 방식도 교과서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이었고, 혹시 집에 그때, 뭐랄까요, 게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대단한 장비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컴퓨터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없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락실 문화잖아요. 오락실에서 막 살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나고 맞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컴퓨터를 안 사주셨어요, 아예? 제가 10대 넘어갈 때까지도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아직까지 컴퓨터를 할 줄을 몰라요. 게임만 할 줄 압니다. 네, 테란의 황제인데 집에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운영할 줄 모른다. 컴퓨터 고장나면은 네. 누가 고쳐주러 와야 돼요. 제가 못 고쳐요.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컴맹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어느 수준의 금맥인지 잘 모르는데 네. 아예 컴퓨터 운영 나 못한다. 키고 게임만 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 게임만 할 부모님이 게임을 할까봐 컴퓨터 안 사주셔서.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컴퓨터 있던 이제 애들은 네. 뭐 컴퓨터 그 학원 가가지고 네. 뭐 도스나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막 배우고 막 네. 그 뭐 기본부터 부품 하기 시작하죠. 뭐 조립하고 다 해보잖아요. 네. 저는 컴퓨터조차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처음에 이제 네. 배운 것도 친구네 집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배워서 맨날 이제 거기에 출근하듯이 부모님이 가서 게임을 할까봐 컴퓨터를 아예 안 사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아예 없었는데 그 부모님의 반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게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결국 자녀들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저희가 안 모셨을 텐데 최근에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되셨어요. 예, 예. 이것도 진짜 교과서에 없는 거거든요. 시작한 지 한 5년 하고 3개월 정도 됐죠. 포커 플레이어가 되신 계기가 뭡니까? 아, 이 포커는 원래 그냥 우리나라에서 오락 수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도박이라고 하게 되면 인식도 이제 안 좋죠. 인식도 굉장히 안 좋고 네. 도박 이전에 게임 정도 개인이 즐기는 예. 그게 우리나라 인식인데 물론 저도 프로 대회를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는. 네. 미국 같은 데서는 TV 중계도 하죠. 굉장히 인기 있죠. ESPN이라는 그렇죠. 스포츠 채널에서 스포츠 채널에서 아예 중계도 하죠. 굉장히- 시청률 2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왜 1위가 재밌- 슈퍼볼. 왜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그거를 중계로 보면서 굉장히 많이 즐기죠. 근데 거기는 문화예요, 하나의. 예, 문화인데 네. 아무도 게임이고 이상하게 안 보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네. 예. 심지어 그 허리우드 스타들도 예. 대회에 참가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애초에 어떤 계기로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되신 겁니까? e스포츠에 나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e스포츠에서 나오기 전에 예. 1년 동안은 지도자를 했습니다. 예. 한 6개월은 코치, 6개월은 감독 이렇게 하다가 감독으로서 성과는 좋았습니까? 그냥 첫 감독 맡고 성적 낸 거로는 한 3등, 4등 정도 했으니까 네,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정도였는데 감독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저를 이제 뭐 정상까지 올리는 노하우는 굉장히 잘 터득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노하우를 좀 다른 행보를 걸었던 저의 선수들한테 가르쳐 주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를 키우는 노하우니까 그거는. 아, 제가 살아온 노하우고 제가 게임을 했던 노하우니까 그 선수들은 좀 다른 세대이고 다른 게임을 이제 준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제 노하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한테 맞는 노하우를 찾아줘야 되는데 예. 그럼 저한테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직 그 선수로서의 열정이 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지? 이 선수들이? 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당연히 좀 받아들이고 잘 할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굳은 네. 패턴대로 해요, 그냥? 그 선수들에 맞는 노하우를 찾아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나한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유가 있고 준비 기간이 좀 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지도자로서는 많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네. 됐다? 결정적으로 그 선수로서의 열정 아직도 플레이어를 하고 싶은 근데 누군가하고 게임으로 붙어서 싸워서 이기고 싶고 그런 승부욕이 아직도 내가 넘치는구나. 그쵸 게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걸. 네, 팬들한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승부욕이 아직 남아있어. 예 그렇다고 그럴 나이죠 뭐. 그렇다고 게임을 계속하자니 좀 나이도 많고 피지컬도 많이 딸려가지고 뭐 승률이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저보다 먼저 은퇴를 한 제 이제 팀 동료였던 그 선수. 예. 그 선수가 먼저 포커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이제 포커에 관한 이제 비전 같은 거 좀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차피 피지컬이 필요 없고 한번 배워두면 이제 멘탈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머리만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머리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분명하게. 물론 뭐 게임이라는 게 교과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패턴을 깨부시고 자기만의 패턴을 하는
선수로 유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네. 게임에 임하는 전략. 이게 남달라야 사실은 이런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해야. 그죠?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정석대로 살지 않는 그런 교과서 밖의 사람들. 교과서 예. 밖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예, 저는 교과서대로 살면은 살지 못해요. 오히려 아, 그래요? 더 늦게 따라가고 왜냐하면 제가 습득하는 능력은 굉장히 그 남들에 비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대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습득을 하면 그 뭔가 응용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응용을 하고 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공부는 느린데 공부한 다음에 네. 그걸 자기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생각하는 각이 다르고 전략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그게 있었던 보통 거죠. 무섭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근데 저보고 이제 정석대로 살아라, 정석대로 해라 하면은 저는 아마 꼴등할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도 제가 꼴등을 했었고. 학창 시절 꼴등했다는 학교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성적이 꼴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꼴등도 쉽진 않아요. 그 시절을 걸 제가 이뤄냈습니다. 자, 이게 포크 플레이어가 이거 남의 패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계속 서로의 이제 액션을 보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무슨 패를 레인지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핸들을 갖고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뭐 제가 이기고 있으면 최대한 많이 칩을 뺏어올 수 있는 제가 지고 있으면 최대한 적게 주고 끊는 이런 그 확률 리딩 게임이잖아요. 확률 예, 게임. 그렇죠. 확률 게임인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가지고 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를 그걸 뒤집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지켜봐야 돼요. 테이블에 앉아서 사람 상대 저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그게 했는지. 어떻게 기술이죠, 근데?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의 카드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활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활용해야 돼요. 저 선수가 어떤 예를 저 선수가 들어서 강하게 막 계속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표정. 예, 뭐 카드는 뭐 똑바로 놨는지 약간 비껴놨는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1%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뭐 관찰하고 통찰하고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뭐 혹시라도 플레이하다가 이제 뭐 쇼다운까지 나와서 카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꼭 봐둬요. 이 카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플레이를 했구나.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구나. 어떤 몸짓을 하는구나. 그런 걸 읽어요? 바디랭귀지를? 이게 아주 미미해요. 게임에는 한 1%? 네. 승률을 올리는데 한 1% 정도도 안 들어갈 정도지만 뭐든지 이런 걸 알아두면 플레이할 때 좀 더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제가 나중에 그 선수랑 뭐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사람은 그런 걸 다 생각해 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패가 있을 때 눈을 찔끗해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은 블러핑을 어느 정도 확률로 하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카드로만 쓰고 있다. 좋은 카드만 쓴다. 나쁜 카드도 쓴다. 이런 걸 전부 다 읽어놔야 돼요. 재밌는 스포츠.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뭐 자주 나오고 완전 멘탈 게임이네요. 이 선수는 멘탈이 약하다. 그런 것도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하는 거다.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테이블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아두면 서로 상대하기가 편하죠. 상대가 임요한 씨에 대해서 읽은 패턴 같은 거를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텔이라고 하는데 역텔을 줘요. 역텔. 예, 뭐 제가 뭐 페인트 좋은 골 때 되게 막 편안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그 다음 좋은 골 때는 되게 막 불편한 자세로 플레이를 한다던가. 일부러. 예, 이게 되게 오랫동안 장시간 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 플레이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거를 끼고 편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표정을 읽지 못하게. 그렇죠. 뭐 아무것도 뭐 신경 마스크 써도 되고 다 해도 돼요. 네, 다 해도 됩니다. 가면은요. 가면 분장 조커 분장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네, 큰 대회에서는 서로 표정을 읽지 못하게. 그냥 자기 캐릭터. 만족이죠, 그거는. 예, 자기 만족이고 그냥 자기가 약간 텔을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한테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로 가리죠, 얼굴을. 뭐 선글라스나 마스크나 뭐 그런 거를. 오신 게 올해 그 아시아 포커 투어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어요.
예. 그리고 챔피언십에 우승했습니다. 제가 포커 플레이어를 시작한 지 한 5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작은 대회, 사이드 대회들만 우승을 해왔다가 작년 5년 작년 만에 말에, 이런 예. 대회 우승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웃긴 거는 한 번 참가해서 바로 메인 이벤트에 우승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한 번. 예. 어. 거의 뭐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리고 나서 또 우승하지는 않죠. 거의 우승 못하죠. 그리고 우승했던 좋은 기억 때문에 예.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네,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자신감에 차오른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나는 돼 하면서. 오히려 그 좀 망하는데 지름길이죠, 그거는. 네. 길다. 이런 포커 챔피언십 때 한 번 우승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금이? 그때 우승할 때 상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됐고요. 6천만 원. 이 아시아권 대회 때문에 그렇게 상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승하면 한 100억에 상당한 100억이요? 예, 그런 상금이 주어집니다. 100억이요? 예. 하셔야 돼,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이거. 한 번 우승하는데 100억이에요? 예, 제가 그 올해 예. 그 세계 랭킹이 한 700등대예요. 700등. 예, 이렇게 그 5년 만에 성적이 제일 잘 나왔는데도 700등대예요. 이거는 아시아권에서 놀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월드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나 유럽에서 주로 큰 대회가 많이 하는데 예. 그런 대회를 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상위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아시아권 대회 성적 초반에 좋으면 예. 바로 이제 월드 대회로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의 월드 대회로 좀 나가서 좀 올해 목표로는 한 2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200등 안에 예. 들어가면 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 한 5, 6억 정도는 찍어야 한 200등 안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5, 6억 상금만으로. 네네. 우리나라에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뭐 아시아권 대회 한 300명 정도가 참가를 한다면 네. 그 중에 한 15명 정도가 국내선? 우리나라 선수. 15명밖에 안 네. 됩니까? 네. 우리나라 선수들 랭킹 중에 가장 높습니까? 거의 1, 2 정도 하죠. 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예. 이 남들은 즐겁자고 하는 간단한 게임을 직업으로 교과서에 없는데 직업으로 삼아서 또 잘해요. 이상한 분이에요. 이게 직업이 정말 좋은 게 피지컬적인 부분이 전혀 필요 없고 예.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고 경험을 계속 쌓게 되면 이 평생 직업인 거죠. 제가 노인이 돼도 할 수 있어요. 뭐 60대, 70대, 80대까지 제가 몸 거동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포커입니다.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무척 재밌었습니다. 임유현 선수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